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 안보 사안들이 발생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5개월 동안 북한이 DMZ 일대에 새 방벽,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전체 구간의 74%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치가 김정은 위원장이 영토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라라고 했던 이 헌법 개정 주문과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예,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그다음에 2024년 1월 이 최고인민회의 예. 시정연설, 그 이후로 북한은 계속해서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대전차 방어벽, 그다음에 철도 도로, 남북을 연결하는 모든 선을 다 끊어버리는 것, 네. 그다음에 불모지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명확하게 헌법에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반영을 했는지 그거는 불명확해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민민군들이 작업하는 건 바로 그 명령을 이행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에 비해서 MDL 군사분 개선, DMZ 안에서 그 인민군 활동이 대폭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도발행위라기보다는 지금 남북을 완전히 단절하는,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하라라는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우습죠. 붙어있는 땅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단절이 됩니까? 뭐 도로 끊고 담 싼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장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지금 북한이 DMZ의 방어선을 대규모로 보강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곳에 신규댐과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좀 이에 따르면 저수지가 군사 분계선까지 닿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과거에 그 수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평화의 댐으로 맡기도 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작업들은 남북을 단절하는 작업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생산이나 아니면 뭐 용수나 이런 게 아니고 어느 경우든 방벽을 세우든 지뢰밭을 불모지를 하든 아니면 저수지를 만들든 이런 모든 게 완벽하게 남북을 물리적으로 단절하는 그런 예. 작업의 일환이거든요. 이게 군사 분계선까지 닿는다고 한다면 좀 우리 군과 어떤 분쟁 가능성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지금 이 임진강도 북쪽에서 한강댐 이런 걸 계속 방류를 해버리면 네. 우리 국민 피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북한하고 협상하고 대화하자 그래도 대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원이라는 건 사실은 이 경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분쟁의 소지가 되고 그 다음에 댐을 만들고 그럴 때는 다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이 지금 전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지리적으로 남북을 단절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또 소통도 단절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17일에 군사 분계선 기준선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응답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 북한군의 MDL 침범이 또다시 발생을 했는데 이건 북한의 어떤 일부러 무시하는 의도라고 봐야겠습니까? 어떤 의도일까요? 그거는 의도된 도발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네. 왜냐하면 군사 분계선, 남북을 가르는 선이 군사 분계선이에요. MDL.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철조망, 떠오르는 철조망은 군사 분계선에 있는 게 아니고 군사 분계선에서 충돌 때문에 남북이 2km씩 후퇴하자. 요 지역은 폭 4km 지역은 비무장지대로 만들어 놓은 게 비무장지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조망은 MDL이 없죠. 그 군사 분계선 안에는 이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고성군 명파리까지 말뚝만 200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그게 1292개입니다. 53년에 합의해서 그 선은 기준선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말뚝이 그대로 서 있지가 않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비바람에 쓰러질 수도 있고, 뭐 유실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수풀이 우거지면 안 보여요, 어디 가든지. 예.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 변경 때문에 지금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대략 1292개 중에 20에서 30% 말뚝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여요. 대부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작업하다 보면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 인민군의 DMZ 안에서 활동이 증가하니까 본인들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오는 거거든요. 일부러 도발한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선을 새로 만들자가 아니라 그 말뚝을 제대로 세우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보이자고. 근데 답변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예.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금 이 비전향 장기수 나 지금 돌아가겠다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과거 이인모 노인이라고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는 그 송환했거든요. 그때 뭐 영웅 취급하고 대대적으로 모셔갔거든요, 정말로. 북한에서 선전도 많이 했고. 근데 여기도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표류했던 북한 어민들 내려온 분들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거기도 답변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북한 표류한 어민들 어선을 고쳐서 자력 항해 가능하게 한 다음에 동해안 NLL 북방항해선에서 거기서 보냈거든요. 물론 거기 나와 있었어요. 다 알고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 제의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답변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무시일 수도 있지만 자기들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쪽 과거에는 통일전선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런 대남 기구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을 누가 어떻게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대화를 하고 접촉하는지 이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선에서는 방침이 있는데 세부적인 조치가 없으니까 지금 아무런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저희 입장으로서는 답변이 없으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긴 그리고 한데요. 위험해요. 예. 사실은 지금. 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군이 계속해서 침범을 반복하는 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이 표지판이 많이 유실됐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침범하게 되는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본인들도 거죠?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경고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넘어와요. 그럼 지금 경계선을 침범해서 그 다음 뭐냐면 경고 사격이에요. 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경고 사격에도 만일에 계속 내려오면 그때는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일촉즉발 상황이 많이 위험한 벌어지니까 상황이네요. 예. 북한도 나와야 돼요, 사실은. 북한들도 지금 보면은 이 접경 지역 MDL에서의 우발적 충돌 이런 건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본인들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 이후에 빠르게 밀착을 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필수 과목에 러시아어를 지정하기도 했고 또 체육계, 스포츠, 문화도 교류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분위기 좀 어떻게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뭐 혈맹이에요. 모든 면에서. 뭐 이거 말고도 뭐 모든 면에서의 그 접촉면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러 밀착 지난해 6월 19일이죠. 푸틴, 김정은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에 인민군 파병이 이제 핵심이고 무기 지원 핵심이라면 이 외연을 계속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에서 일단 분위기를 보면은 뭐 죽고 못 사는 관계인데 예. 근데 문제는 보면 실질적인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적 교류의 양이 일단 절대로 작고 네.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에 러시아 관광객들이 뭐 많이 받아들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통계상 1,000명이 넘질 않아요. 전체. 근데 하루 숙박 인원이 2만 명이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 1달러당 그러니까 1달러당 북한 환율이 35,000원에서 4만 원이거든요. 원래 지난해 상반기는 10,000원도 안 했어요. 네. 그럼 러시아가 만약에 파병 대가로 많은 달러를 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인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군사협력은 제외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면이죠. 양측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양측이 군사협력을 빼면 주고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걸 주지 못해요. 기름, 밀가루, 요 정도. 비료 정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은 군사협력 외에는 노동자 파견밖에는 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양측이 아주 시끄럽게 협력을 강조하지만 네. 그건 그만큼 주고받을 게 없기 때문에 더 연기를 피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접점이 모든 면에서 확대가 되고 있지만 좀 실질적으로는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내용은 말씀을 빈약해요. 해주셨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또 최근에 모스크바에 북한 식당이 개업을 했더라고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위반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식당 개업도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업도 위반이고 유엔 결의에. 네. 지금 유엔 결의에 따르면은 해외 노동자 파견이 안 되게 돼 있고 예. 파견된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북러는
북한도 국제적인 왕따고 유엔 안보리 결의. 러시아는 본인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안보리 제재를 받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국제 왕따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안보리 결의나 국제적인 결의, 그다음에 규범 이거는 신경을 안 써요. 아하. 그 선을 그냥 막 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식당 개업한 것도 그냥 보여주고. 그러니까 식당 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유학할 때 모스크바에 있는 그 식당, 평양식당 가봤는데 그거 있어봐야 별로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 식당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관계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또 젠 디지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가 사이버 범죄 조직 협력 정황에 포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사이버 공격 되게 위험하잖아요. 어떤 정도로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이게 아마 세계 기록일 거요. 왜냐하면 국가 간에 사이버 범죄 협력하는 건 이게 네. 최초일 거예요. 어허.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도 FSB 연방보안국 밑에 지금 인지전이나 사이버 팀이 많아요. 그다음에 북한은 정찰총국의 기술총국이라고 제6국이 이걸 총괄하거든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조직화된 최정예 해커들을 보유한 게 북한일 거예요. 예. 아마 전문 인력들만 한 5천에서 1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 대학, 과거에 이제 미림 대학을 바꿔서 자동화 대학이라고 아예 이 정규 해커들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하드웨어 쪽은 좀 어렵지만 아마 해킹이나 이쪽 능력으로 아마 세계 탑5 안에 들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그 해킹한 모두 현금화한 건 아니지만 가상자산 이게 한 6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물론 다 정확하진 않아요. 올해 아주 급증했어요. 올해 한 2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니까 이제 양쪽이,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 탈취한 다음에 현금화하고 이럴 때는 세탁하고 이런 데는 또 러시아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업비트도 지금 아주 최대 규모로 지금 예. 탈취를 당했고, 우리 일산까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구글 위치 표적 정보 이런 걸 활용해서 이 해킹 소스를 심어 놓은 다음에 그 피해자들이 이동을 한 상태 집에는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컴퓨터를 작동하라는 것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유엔 제재로, 대북 제재로 인해서 외화를 거의 확보할 수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외화 확보 수단이 바로 해킹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커지겠죠. 이걸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다면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위협이 되는 상황인 겁니까? 여러 가지 위협이 되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은 사실은 중국이나 뭐 라오스 이런 이쪽에 거점을 만들고 네. 이쪽 동남아 쪽을 주로 거점을 활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까지 협력을 하면 공간이 훨씬 넓어지니까 우리로서는 탐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현금화할 때도 러시아가 도움을 주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날개를 다는 거죠. 그 훨씬 더 위협이 심해진다고 봐야죠. 네, 정말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를 짚어봤습니다. 자, 한편 38노스 분석에 따르면요, 영변 핵시설의 확장 작업 그리고 현대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열 교환기 6대를 또 설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영변,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리 뭐 핵추진 잠수함 이번에 나왔지만 농축우라늄, 네. 고농축우라늄이 필요해. 90% 정도 이상의. 영변에는 그 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 분리기, 세탁기하고 똑같아요. 무게 중심으로. 그 원심 분리기가 다량으로 있고요. 네. 지금 한 6천에서 한 10,000대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요. 그 다음에 이러면 고농축우라늄을 만들어내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우라늄탄이 됩니다. 그게 있는 거죠. 눈에 보여요, 그게. 그 다음에 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플루토늄탄인데 영변에 원자로가 있거든요. 원자로에서 쓴 연료봉을 끄집어내면 재처리하면 되거든요. 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생기거든요. 북한은 그걸 방사화학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 개가 다 있거든요. 원자로도 있고 농축시설도 있고 재처리시설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영변은 눈에 보여요. 그 활동을 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들켜요. 근데 이 영변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연구 폐기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거든요. 이건 어차피 돌아가는 게 들키니까 이거를 증설을 하든 중단하든 가동을 하든 눈에 다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영변은 협상용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활동을 하면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죠. 미국을 압박하게 되죠. 그러니까 핵 능력도 관계가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이걸 통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한테 압박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 거죠. 예.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키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어떤 수단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현실적인 할 수 있는 지금 북한에 대한 북한의 대외 교육의 한 95% 정도가 지금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활동을 하면 추가 제재 하잖아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더 이상 추가 제재할 게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입장은 빨리 북미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견인해라. 지금 우리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해라. 우린 페이스메이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테니까 여건을 조성할 테니까 북미가 먼저 돌파구를 마련해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유감스럽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슨 대화를 제안해도 북한이 안 움직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상당히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국제사회 협력에서 어떤 그 북한의 비핵화를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런 압박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북미 대화가 돌파구를 만든 것 외에는 큰 대안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북한의 현재 핵무기 보유 현황 추정치를 좀 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최대 15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30년에는 200여 발, 2040년까지는 400여 발 보유할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능력, 그런 고도와 속도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게 다 지금 몇 발이다 하는 게 다 고무줄이에요. 그게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몇 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 뭐 어떻게 계산해내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탄은 고농축 순도 90%가 64kg 정도 들어갔거든요. 네. 한 발에.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영변의 그 원심 분lik이나 또 강선이라는 지역에 또 있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럼 여기를 봤을 때 대략 1년에 이 친구들이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를 만들어낼까를 계산해내면 최저 120에서 최대 130kg가 나옵니다. 예. 그럼 64kg이니까 300kg이면은 한 5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이 좀 늘어났으니까 훨씬 더 적은 양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6.2kg였거든요.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던 플루토늄 한 50kg 정도 보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루토늄은 지금 50kg 정도에서 변함이 없어요. 더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고농축우라는 매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양 가지고 나누기 해서 지금 뭐 몇 발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지 않죠. 근데 확실한 건 플루토늄 탄은 정해져 있고 고농축 우라늄의 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니 북한의 기술력과 그다음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양을 계산해서 이 정도 들어갈 거다라고 계산한 게 바로 150, 200발, 300발이에요. 그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물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농축 우라늄은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기하업 수요가 늘어나겠죠. 핵물질의 양은. 근데 그 얘기입니다. 네,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요. 김주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주애가 미디어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에 따르면 3년간 600일이 넘게 노출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 후계 구도에 어떤 좀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노출 횟수와 네. 노출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하루 종일 나와요. 그러니까 노출 횟수가 에 비해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네. 하루에도 거의 한 10대 번 나올 겁니다. 근데 김정은은 한 번만 나와도 하루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은 비교가 안 된다. 김정은과는. 그러나 3년간 600일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많죠. 이틀에 한 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최소 1.5일당. 북한의 후계자로서 김정일도 김정은도 그만한 횟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김주애가 후계자냐 아니냐, 후계자 임명은 안 됐어요. 아직 공식적인 행사는 없었어요. 그러나 김주애는 확실한 후계자로서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다.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김주애를 데리고 김주애가 2020년 11월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곧 3년 되잖아요. 3년 되는데 그 3년 중에 거의 3년이면 한 1000일 넘잖아요. 그 중에 600일이면 거의 뭐 반이 넘죠. 반이 훨씬 넘는 거죠. 그 정도면 이제 후계자 논란 여부는 이제 의미가 없죠. 다만 2013년생이니까 예. 아직 직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직함을 보여봤느냐. 그러니까 북한 매체에서 김주애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600일 나왔지만. 왜냐?
이름 뒤에 붙는 직함이 없으니까 김주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지금 김주혜한테 직함을 부여하느냐, 김주혜 이름이 언제 북한 방송에 나오느냐, 요게 주목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또 이 군 행사, 주요 행사에 계속 동행하는 모습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후계자가 확실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세 개를 받아야 돼요. 네. 인민군 최고사령관, 그다음에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노동당 총비서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네. 근데 2주 뒤에 30일 날 제일 먼저 받은 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거든요. 그다음에 노동당과 내각은 다음에 4월 달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 김주혜는 지금 2013년생이지만 지금 600일 나왔다는 그중에 분석을 해보면 70%가 군 행사예요.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군 수뇌부들이 무릎을 꿇고 김주혜한테 귓속말하거나 예. 김주혜를 둘러싸거나, 그러니까 김주혜의 한계는 일단 여성이라는 점, 어리다는 점. 그러니까 군을 장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기부터 군 행사에 집중시킴으로써 인민군의 군심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 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